무림 세계를 제패하고 장호라고도 알려진 우리의 주인공 다누성은 오직 주먹만으로 싸워 권왕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모두에게 비할 데 없는 그는 어느 날 마교 무리들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들 중 둘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은 꽤 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무기에 새겨진 문양은 그들의 정체를 무성에게 드러냅니다. 무성은 십격으로 끝내겠다며 그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온몸에 얇은 실을 감아 제지하는 바람에 매번 급소를 빗나갑니다. 9번째 공격을 할 때 인형사는 무성을 실로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상대방은 칼로 그의 몸을 꿰뚫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그는 적의 턱에 10번째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적을 한 번 더 때리고 싶어 했던 다누성으로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는 운하상단의 장남인 이진현으로 주화 안전가옥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부상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새로운 얼굴을 보고는 누군가 그의 얼굴에 가면을 씌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살펴본 후 이 생각을 부정합니다. 하녀들이 의사를 부르러 간 후 그는 새로운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움직이는 동안 그는 이 몸이 매우 허약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화산에서 크고 유명한 상단인 운상단이라는 제목의 일지를 발견합니다. 일지를 확인한 후 그는 여자와 도박에 대한 언급이 있는 편지를 보니 꽤나 불량배처럼 보이는 이진현의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펴본 결과 그는 이진현으로 환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때 그의 주치의인 공손이 교활한 여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은근히 맥을 짚으려 합니다. 그는 손을 떼며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뱀 같은 의사는 용봉탕을 보약이라며 권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탕은 진현처럼 아픈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진현은 대답 대신 그가 다누성으로 죽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은근히 알고 싶어하고 얼마 안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의 적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의사와 옛 적들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누성이 이진현으로 환생한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하녀들은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열정으로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건강을 위해 엄격한 죽식단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하녀는 진현이 언제 산책에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두르라고 다른 하녀들을 재촉합니다. 그녀의 마른 문이 열리고 진현이 안으로 들어서면서 끊깁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방으로 향하자 한 하녀는 그의 향상된 체격을 알아차리고 그의 더 나은 건강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하녀들도 빠르게 동의합니다. 잠시 후 지니어는 그의 기분을 망치기 위해 교활한 뱀 공손몽이 도착했을 때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진현은 퉁명스럽게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공손은 즉시 무례함을 감지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인사하면서 넓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진현은 그가 굽실거릴 때는 항상 어떤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의적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진현은 그의 범죄를 자백하게 할 계획을 세우면서 씩 웃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태연하게 공손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공손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진현을 보러 왔다고 주장하며 그의 평소 멜로드라마를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진현의 안색이 어떻게 다른지 은근히 언급하며 진현의 신체 회복을 단 한마디로 훼손합니다. 이것은 진현의 주의를 끌고 그는 공손의 노력이 용봉탕을 마시도록 유혹하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재치 있게 말합니다. 공손은 그가 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용봉탕은 단순한 영양 강장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현은 무심하게 그것이 독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손은 자신이 그의 의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잡힐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달은 공손은 즉시 진현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떠나는 것이 좋다고 선언하는 극적인 몸짓을 합니다. 그가 발을 떼기도 전에 진현의 목소리가 그를 멈춥니다. 어두운 어조로 진현은 강순이 자신의 방을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을 보니 이곳의 주인인지 묻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진현은 농담이라며 웃으며 해명하고 공손은 초조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자 진현은 편지를 쓰고 싶다고 말하며 필기도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공손이 응하자 진현은 대신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손이 심각한 병 때문에 이 별장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공손이 자신의 삶이 너무 길어서 공손이 다음 행동 과정에 대해 그의 주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일 때 공손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표정을 본 진현은 글쓰기를 멈췄는지 묻습니다. 그는 진현의 말을 웃어넘기려 하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진현은 젓가락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그의 목을 약간 긁고 그의 뒤에 있는 벽을 뚫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놀란 공손은 자신의 상처를 확인합니다. 진현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강순이 아는 이진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강순은 여전히 무지한 척하려 하지만 진현은 뱀과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용봉탕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강장제이지만 진현의 몸은 너무 약해서 강장제로 흡수할 수 없어서 그처럼 아픈 사람에게는 독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손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모릅니다. 그는 바로 전날 진희언에게 탕을 마시게 했고 다음날 아침 그는 분명히 진희언의 맥박을 확인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현이 그에게 탕을 카운터에 놓아두라고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분명한 사리를 드러냈습니다. 진현은 공손과 같은 사람이 혼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편지에 그의 주인의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공손은 먼저 진현이 어떻게 자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지 묻는 극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순간 연기를 멈추고 비웃으면서 진현처럼 비열한 사람이 사태를 파악할 두뇌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현은 더 이상 가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공손은 냉정하게 그의 진정한 의도는 그를 조용히 죽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하인들을 흘끗 본 공손은 진현의 암살을 은폐하기 위해 그들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독침을 준비하기도 전에 진현이 그의 뒤에 나타나고 한 번의 빠른 공격으로 공손은 쓰러집니다. 태연하게 식사를 재개하면서 진현은 공손이 대화 중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공손을 쳤을 때 타박상을 입은 자신의 손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허약한 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전생에서 가졌던 힘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일단 그것을 달성하면 암살 시도 뒤에 운하 상단이 있다면 그들 전체와 맞설 수 있을 만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언젠가 공손을 더 조사하기 위해 그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순간 그는 비틀거리며 갑작스러운 두통이 덮쳐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공손을 기억하고 그러고는 이 몸, 이진현의 몸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충격파가 가라앉은 후 그는 진희언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똑똑하고 강한 둘째와 셋째 형제와 달리 재능이 없고 평범했습니다. 평범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제정신인 사람이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별장으로 보내졌지만 그곳은 단순한 유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재능 없는 장남이 여기서 여생을 보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현의 몸으로 살게 된 우성은 무술 수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현의 기억이 없어서 미뤄왔던 일이었죠. 그는 완벽한 몸을 쾌락에 낭비한 이 몸의 진짜 주인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전생의 지식을 활용하여 희귀한 영약을 구해 이 몸을 쓸모있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보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는 필요한 영약을 쉽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이전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시체가 된 공손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시체를 묻기로 결심합니다. 이날부터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느 날 윤하상단의 호위대원 마킨섭이 진현에게 편지를 전하러 도착합니다. 그는 하녀에게 진현의 행방을 묻고 하녀는 진현이 명상하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마크는 그의 다부진 몸매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가 정말 진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1년 동안 우리의 결심한 남자는 매 순간 자신의 몸을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그의 에너지 코어가 이제 나타났고 그는 깨달은 기동술, 깨달은 몸술, 빠른 발걸음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무술을 자신에게 다시 새겼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는 번개원소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백례십 상공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 그는 무술 4단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그의 훈련은 그에게 인사하고 초조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마크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마크는 본가에서 편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침착한 태도로 진현은
그에게 편지를 건네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마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작년에 본 허약하고 기침을 하던 남자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키가 크고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진현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진현의 목소리는 그가 여전히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습니다. 백일몽에서 깨어난 진현과 마크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계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크는 구양 가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가문은 유나 상단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독수리떼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불액이 증가하여 더 이상 가볍게 지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구양 가문이 그만한 급여 인상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크를 화나게 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룹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유니그룹이 소신파와 맞섰을 때 그들이 무역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당시 구양 가문은 심각한 논의를 위해 만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마크는 경비대장조차도 구양호가 그 그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진현은 강호 시절부터 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곳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 구양호입니다. 진현은 이제 그림을 분명히 봅니다. 구양호는 강한 사람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유나 상단을 괴롭힙니다. 유나 상단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문제가 죽음으로 끝나거나 구양호에게 직접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마크는 깜짝 놀라지만 그는 진현의 아버지를 자리에 눕게 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동생들은 어리석게도 유나 상단 전체 앞에서 칼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분노를 샀고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크는 그에게 그 문제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는 말을 끊고 더 이상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마크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심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남자는 마크에게 상황을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관하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마크가 부대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진영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술가가 되었는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웃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침대에서 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진영과 같은 사람이 무술가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은 전설적인 무술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믿을 만한 농담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대장이 마침내 연인을 찾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엽 부대장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진현이 그를 옮기려던 남자를 때린 후 정말로 건강을 되찾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한엽은 진현이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몸 덕분에 무술가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한은 진현의 귀환 시기를 묻습니다. 마크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만 언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진현의 도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지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자 한은 부하들에게 가서 젊은 주인을 맞이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자 그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주인이라고 엄하게 상기시킵니다. 한편 우성은 유나 상단의 궁궐의 호화로움을 처음 보고 정말로 얼마나 부유한지 놀랍니다. 전생에서 그는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이서 보니 진현은 그냥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피투성이로 부자입니다. 그는 하녀들에게 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려 하지 않자 놀랍니다. 그의 소원은 곧 많은 수의 경비병들이 칼을 들고 그에게 인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한은 진현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한의 부하들은 그가 단지 진현에게 아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주인이 항상 그의 배려에 대해 그를 모욕했기 때문에 한은 자존심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또한 무례한 모욕을 예상하고 있지만 진현이 그와 같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환영인지 말하면서 그들에게 인사하자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본 마크는 이미 진현이 정말로 변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하는 우리의 남자를 아버지의 방으로 호위하고 있는데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진현은 마침내 그가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동맹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자 하는 그에게 이미 아버지에게 그의 도착에 대해 말했다고 알립니다. 그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의 막내 동생 재현의 손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를 이렇게 보자 재현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견년이 감히 그를 노려보자 재현은 어깨에 주먹을 꽉 쥐습니다. 과거에 막내 동생에게 맞는 견년을 목격한 하는 그가 첫날부터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견년의 어깨에서 젠틀하게 젠의 손을 떼면서 두 형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서로 보게 되어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젠은 허락 없이 자신을 만진 것에 대해 한을 때립니다. 젠은 자신에 대한 그의 가련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고 그를 얕보는지 물으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다음 순간 그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주인공이 그를 때려 눕힐 정도로 세게 뺨을 때립니다. 지아는 이 상황에 완전히 어리둥절합니다. 다음 순간 지아는 지안의 어깨를 잡고 주먹을 꽉 쥐며 그에게 힘을 느끼게 하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꽤 신났다고 표현합니다. 제이아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형에게 쌍욕을 퍼붓고 미쳤다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앞으로 그를 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한편 유나 상단의 둘째 아들 이화연은 아버지 방 앞에서 꽤 소란스러운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한에게 이에 대해 묻고 부대장은 큰형과 막내 동생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화연은 제이연이 큰형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즉시 추측하고 큰형의 병환을 걱정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진원이 아버지 방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내 동생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 둘째 형의 존재를 알아챕니다. 잠시 후 화연은 큰형 앞에 자리를 잡고 큰형은 자얀에게 손을 들고 벌을 줍니다. 그를 본 화연은 그가 건강해 보여 안도합니다. 하지만 제이아는 분명히 이 상황이 불만스럽습니다. 진현은 그에게 이제 건강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고는 화연의 다친 주먹을 보고 제이안이 그랬는지 묻습니다. 화연은 그 질문을 얼버무리려 하지만 주인공은 몹시 화를 내며 막내 동생에게 달려들어 형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로 세게 뺨을 때립니다. 불쌍한 지아는 더 맞고 싶지 않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막내 동생에게 또 맞을까봐 두려워 어깨를 주물러주던 약한 지안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화연의 얼굴에 초조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는 제이안이 때렸지만 이제 진현이 제이안을 때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현도 자리에 앉습니다. 화연은 그의 성격과 몸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대답 대신 그의 시선이 둘째 형 앞에 두루마리에 다차 좋은 눈을 가졌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를 펼치면서 그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화연은 두루마리에 내일 회의장에 동행할 직원 목록이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직원 목록을 확인하고 공손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가 직원에 대해 문의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확인한 후 그는 공손이 다른 많은 직원들과 함께 오양우가 추천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지하게 형제들에게 돌아서서 당신들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가 오양우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어둡게 묻습니다. 두 형제는 몹시 부인하며 자신들의 상단을 그 시족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짓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그는 일어나서 모든 고위 간부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의 괴짜 형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방을 나섭니다. 그들은 형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에 완전히 어리둥절합니다. 그 순간 재현도 주화산에 가고 싶어합니다. 한편 진은 아버지 방 앞에 서서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이자 상단 주인인 성민은 그를 즉시 알아챕니다. 그는 밖의 소란에 대해 묻지만 진현은 앉으면서 그냥 얼버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늙은 몸이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확인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버지는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얼마나 건강하고 변했는지 느낍니다. 그는 그가 정말 진현인지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쁨을 표현하고 부드럽게 만질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우성으로서 그는 부모를 가진 기분을 결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강하고 넓은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이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목표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위로하며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는 승민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그의 아버지조차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윤화 상단의 회의장에 모이고 화가 모두에게 브리핑합니다. 오양우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궁금해하는 그의 부하들은 즉시 진현의 존재를 알아챕니다. 오양은 진현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왔다고 추측합니다. 한편 화연이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그는 누구든지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진행하기 전에 오양우가 손을 들고 요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호위병이 없으니 진현을 위해 호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오양우가 추천한 직원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윤화 상단 내에서 이 침입에 대한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려던 사람은 오양우에게 위협을 받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양우는 그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너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가 막 진행하려던 찰나 주인공은 손을 들고 그에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지하게 호위대장 오양후를 해고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윤화 상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하고 오양시족은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낄낄 웃습니다. 오양후는 상단 보안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양후는 오만합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어서 자신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다음 순간 진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는 땅을 너무 세게 쳐서 건물이 거에 흔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무표정하게 그는 이 뱀에게 오양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진원이 윤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얼마 전 그는 이미 화연에게 오양우를 해고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오양시족이 그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는 장후의 무술가들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오만한 추정 때문에 산채로 잡아먹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직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양시족 출신인지 지적하며 운하 상단이 그들에게 통째로 삼켜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그의 괴짜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현은 그가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제 큰형을 바라보며 화연은 큰형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초조한 미소로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를 본 오양시족은 즉시 위협적인 방식으로 칼을 빼들며 해명을 요구합니다. 한스는 그들의 주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무례함에 격분합니다. 그는 진현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나서지만 흔들리지 않는 표정입니다. 주인공은 오양시족이 고용주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말합니다. 그는 어두운 어조로 그들에게 협박하며 죽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갑자기 대화 방향을 바꾸며 오양우가 안쓰러워서 보상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오양우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원은 오양우의 완벽한 은퇴 계획을 망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오양우가 진짜로 계획했던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공손을 통해 진원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 진원의 다른 두 형제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것이 오양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오양이 해야 할 일은 형제 중 하나를 조종하여 꼭두각시로 사마운하 상단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오양은 웃기 시작하며 진현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오양의 계획이 오양이 직접 오양의 암살자 공손을 죽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양후의 눈이 이 사실에 크게 떠집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불쌍한 암살자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여 쉽게 죽게 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고는 오양후가 상단을 장악하고 싶다면 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제 오양은 진현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분노한 그는 주먹을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가 주먹을 내지르기도 전에 진현은 자신의 주먹으로 그의 주먹을 막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부딪히는 순간 오양우는 번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진현이 진정으로 무술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르두드의 힘의 발휘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진현은 오양이 이제 막 회복을 마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공식적인 결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군가가 공식적인 결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양우는 그것으로 충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결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오양우는 진현이 무술의 효율성과 기술을 판단할 때 좋은 문파에서 훈련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들고 그들에게 그들 사이의 경험의 차이를 이해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현은 그의 공격을 재빨리 피하고 경험에 대한 조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을 숙이면서 그는 오양의 배에 주먹을 꽂아 오양우보다 100년은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양우는 피를 토하며 진현의 기술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현은 깨달음의 기동 예술을 활성화하고 오양에게 진정한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번개 속도로 움직이며 그는 오양을 공격하고 오양은 간신히 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충돌합니다. 오양우는 칼날로 베고 진현은 맨손으로 맞서 싸우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던지는 모든 공격은 오양의 칼에 막힙니다. 그들의 싸움 동안 오양우는 진현의 기술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인이 싸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술은 노련한 무술가의 기술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양은 진현을 끝장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부하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대장이 드디어 싸움을 끝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양은 그의 3가지 형태의 검술을 활성화합니다. 진현은 즉시 머리를 숙여 공격을 피하고 그의 빠른 공격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오양은 그의 위치 변화를 감지조차 못합니다. 다음 순간 오양은 턱에 파괴적인 펀치를 맞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본체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하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큰아들이 무술을 통달했다고 선언합니다. 오양우가 쓰러지자 그의 부하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대장의 상태를 보고 그들은 분노합니다. 한 명은 진현을 노려보기까지 하지만 그는 즉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그를 침묵시킵니다. 또 다른 부하는 결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는 진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다면 오얀 일족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하상단에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앙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는 것이 앙심이든 친절이든 무엇이든 갚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며 이는 화연의 항의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진현은 모든 사람을 굳건히 바라보며 운하상단은 자신의 것이라는 이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 그를 맞이한 분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것이기도 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도 자신의 상단을 가지고 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하며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오얀 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의 연설에 기뻐하며 마지못해 떠나면서 앞으로 그들의 일족을 처리하는데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들이 떠나자 한 직원이 환호하려고 하지만 다른 직원이 재빨리 그를 막으며 진현이 공식적인 결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경비병은 축하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그들은 경비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를 다하는 대신 내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소동에도 동요하지 않고 진현은 화한에게 몸에 좋은 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화한은 껄껄 웃으며 형에게 최고의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바빠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약을 살 뿐만 아니라 경비대에 새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진원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한편 어느 개인 방 안에서 명호는 진현의 최근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공은 운상단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이미 며칠 전에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원 패턴도 분석해왔습니다. 그는 이곳에 온 첫날 어딘가로 가는 길에 갑자기 멈춰서 한에게 밥을 먹었는지 묻습니다.
사려 깊은 질문에 완전히 당황한 하는 새벽부터 일 때문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진현은 아래층을 흘끗 쳐다보는데 그곳에는 몇몇 오양 일족 구성원들이 쓸데없는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룹의 역학을 이해합니다. 충성스러운 상단 직원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식사 시간을 낼 수도 없지만 오양 일족 구성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의무 없이 근무 시간 동안 빈둥거리며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는 다시 그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하는 대신 그의 마음은 해결책으로 향합니다. 만약 그가 갑자기 오양 구성원들을 해고한다면 그들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룹은 보안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후 그는 어디에서 그 게으른 직원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범죄자들만 자주 올 것 같은 음침한 도박굴로 향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몇몇은 그를 가리키며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그를 보고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몇 년 동안 죽었다고 추측하기까지 합니다. 도박하러 온 줄 알고 돈을 잃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군요. 주인공이 들어오자 문지기는 신나서 돈을 쓸어 오는 줄 알죠. 하지만 지금의 진현은 예전의 그가 아니죠. 은근히 날카로운 말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자 심통이 난 문지기. 진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문을 열라고 하죠. 안에서는 독사로 유명한 철명호가 옛 친구를 보며 요양을 오래 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하죠. 육진보, 육명호도 인사를 건네죠. 명호는 아픈 진현의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하죠. 그러자 육형제는 사과하고 명호는 진현은 자신의 친구라고 능글맞게 말하죠. 진현은 그딴 우정은 필요 없다고 하죠. 겉으로는 어릴 적 친구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명호는 늘 이런 가짜 친분으로 진현을 괴롭히고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죠. 진지한 표정으로 요즘 애들은 우정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건가 생각하죠. 진현의 속마음을 모르는 명호는 얼른 도박을 하자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재촉하죠. 사실 명호는 진현에게 크게 한탕 뜯어낼 생각에 신이 났죠. 이렇게 호구 잡힐 놈은 없을 테니까요. 명호는 친한 척하며 돌아온 기념으로 자기가 쏘겠다고 하죠. 하지만 진현이 대답이 없자 짜증을 내며 뭐라도 말하라고 재촉하죠. 진현은 조용히 생각 중이라고 대답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자 진현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하며 명호를 죽일지 말지 고민하죠. 진현에게 명호는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가치가 없죠. 여기서 가치 있는 건 육형제뿐인데 깡패처럼 살지만 쓸만한 재주가 있거든요. 명호 같은 놈 밑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죠. 결심을 굳힌 진현은 일어나 명호에게 창고 열쇠를 넘기라고 하죠. 명호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하냐며 당황하죠. 진현은 딱 한 번 돈을 찾을 거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명호 때문에 도박장에 투자해야 했던 돈에 치료비까지 합쳐서 이자가 10만 양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명호는 비웃으며 어디 아팠을 때 수학을 배웠냐고 하죠. 창고에는 진현이 말하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잘난 척을 하죠. 금, 은, 보석도 가득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림도 없다고 꿈깨라고 하죠. 급하면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창고 열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아픈 척하더니 건강해져서 나타나 창고 열쇠를 내놓으라는 진현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나는 명호. 정신 차리라며 지금 누가 앞에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죠. 진현이 계속 대꾸하지 않자 명호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죽고 싶냐고 묻죠. 또 대답이 없죠. 결국 명호는 부하들에게 진현을 때려 눕히라고 명령하죠. 육형제 중 한 명이 뒤에서 붙잡고 머리를 테이블에 박으려고 하죠. 그러자 진현의 표정이 어두워지죠. 이 정도면 좋게 대해준 거라고 생각하죠. 바로 다음 순간 육형제 한 명을 벽에 던져버리죠. 다른 한 명이 달려들자 진현은 테이블을 짚고 순식간에 발목을 부러뜨리죠. 그 형제도 바로 쓰러지죠. 진현은 돌아섰다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나는 육형제를 보고 놀라죠. 그 모습에 오히려 흥분해서 제대로 붙어볼 마음이 생기죠. 두 형제가 달려들지만 순식간에 진현은 시야에서 사라지죠. 눈 깜짝할 사이에 뒤로 돌아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죠. 머리를 잡고 박살내면서 다시는 경고 안 한다고 차갑게 말하죠. 이제 시끄러운 형제들은 쓰러졌고 남은 건 겁쟁이 명호뿐이죠.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진현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옛 친구에게 돌아섭니다. 명호는 두려움을 감추며 친구들에게 무술을 배웠다고 말하라는 둥 어색하게 말을 걸면서 한 손은 뒤로 숨기죠.
수상하게 쳐다보면서 이유를 묻지만 진현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하죠. 진현이 다가서자 명호는 칼을 꺼내며 더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죠. 진현일 뿐이라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 되뇌죠. 명호는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죠. 탁자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웃죠. 하지만 진현이 탁자를 걷어차버리고 다음 순간 주먹 한 방으로 탁자를 박살내버리죠. 남은 건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는 명호뿐. 진현은 명호의 머리를 움켜쥐죠.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반격이 이겼다고 차분하게 말하죠. 다음 순간 진현이 번개 에너지를 몸에 흘려보내자 명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죠. 밖에서 경비병은 오늘 누가 죽겠다고 중얼거리죠. 충격적인 폭발 이후 명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쓰러지죠. 진현은 태연하게 정신 차리라고 하죠. 명호는 간신히 고개를 들고 굴욕감에 불타오르는 눈으로 요양하는 동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궁금해하죠.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그동안 훈련한 건가 생각하며 그렇게 심하게 대하진 않았다고 변명하죠. 하지만 과거에 진현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복수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열쇠 빼고 뭐든 달라는 명호. 진현은 잠시 멈칫하죠. 바로 이거죠. 명호는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친구라며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죠. 이 말을 듣자 명호의 얼굴이 밝아지며 짜증내는 진현을 껴안고 이제 괴롭히거나 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죠. 진현은 안 믿죠. 밀어내며 느끼한 말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죠. 짜증스러워도 명호는 계속 형님으로 모시겠다며 친구 이상이라고 하죠. 바로 부하들에게 형님께 인사드리라고 명령하죠. 둘 다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하죠. 하지만 명호는 속으로 진현은 한때 자신의 발밑에서 강아지처럼 따르던 놈이라고 생각하죠. 기회만 되면 부하들을 데리고 튈 생각뿐이죠. 그는 그 후에 어떤 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진현은 쌍둥이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 인연이 평생 간다고 말합니다. 육형제는 명호의 승인을 구하고 명호는 그들에게 맹세하라고 재촉하며 그들이 이제 위형제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즉시 진현에게 큰형님으로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명호는 진전이 만족스럽지만 진현이 육형제에게 물러서라고 어둡게 명령하며 그와 명호가 누가 진짜 큰형님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형제는 방을 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불안해진 명호는 그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주인공은 그가 쌍둥이 형제를 착취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차분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현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형제들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명호는 진현이 그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맹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는 차라리 자기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 발언이 무례하지만 진현은 곧바로 명호의 턱을 걷어차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차갑게 말하며 명호가 마침내 진현이 그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샌드백처럼 사용합니다. 마침내 명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중얼거리지만 진현은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합니다. 패배한 명호는 마침내 열쇠를 넘겨주기로 동의합니다. 진현은 씩 웃으며 명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명호는 여전히 감히 그 요구를 비웃으며 그가 더 정중해야 하는지 조롱합니다. 진현이 그를 내던지자 그는 교훈을 얻고 그가 미쳤는지 궁금해합니다. 육형제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그가 길을 잃었는지 묻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명호는 자신이 길을 잃었고 앞으로 그들이 진현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굴욕감에 명호는 울고 싶어집니다. 잠시 동안 그는 분별 있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형제들이 유나 상단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서로를 쳐다보며 진현을 섬기기로 동의하자 명호의 짜증은 그들의 배은망덕함으로 보이는 것에 다시 타오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명호는 짜증이 난 채로 투덜거리며 검은 머리 사람을 결코 믿지 않겠다고 불평하며 뛰쳐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육상둥이 없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의 보안이 사라졌으니 그를 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적대적인 얼굴을 본 명호는 그가 여전히 독사 여우라는 오만함이 타오르고 그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심지어 감히 그들에게 덤벼들라고 도전합니다. 남자들은 미끼를 물고 손에 무기를 들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런 상태로 떠난 자신의 운을 저주하며 명호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닿기 전에 진현이 끼어들어 그를 방어합니다. 진현은 이 녀석들이 강할 때는 명호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약해졌으니 잡아먹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호에게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만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육형제에게 모든 귀중품을 수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이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일 때 명호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심지어 진현까지 저주합니다. 그들이 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육형제는 전 주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는 잠시 동안 그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쌍둥이 형제를 보며 그는 그들이 명호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소문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를 따랐다는 소문도 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명호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을 보며 진현은 진정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한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진현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모든 것이 다시 리듬을 찾지만 자연은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큰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한 날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장에서 돈과 보석이 갑자기 나타난 것과 육형제를 기억하고 그 생각에 그는 분개합니다. 다음 순간 그는 새 물품을 싣고 카트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화연은 물품이 꽤 귀중하다고 설명하며 하인들에게 물건에 주의하라고 지시하고 카트를 그곳에 둡니다. 이것을 본 재현은 카트의 내용물이 궁금해집니다. 그는 100개의 괴경 양털꽃을 발견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너무 희귀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하나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화인은 서둘러 그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로는 밖에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지아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영약을 누구를 위해 가져왔는지 알아내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진현에게는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을 회상하고 적어도 자신을 위해 하나는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가 진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구양 가문과 있었던 일 이후로 단 하나의 영약에 의존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미 구양 가문과 소신교에 낭비한 엄청난 돈의 양으로 판단하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려한 후 그는 고품질 영약 공급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역 지점장과 영약업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사업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손실로 고통받기 때문에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때 한은 진현이 위대한 무술가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진현을 돕기로 한 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성민은 그에게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막내 아들의 낙담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평생 벌어들인 돈을 쓸 완벽한 방법을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격노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로 들어서서 자신에게도 영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를 쳐다보며 정말 필요한지 묻습니다. 제이는 이로 인해 더욱 격분하고 큰 형님의 이름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만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진현과 같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관심을 계속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이 아닌 주인공의 행동으로 답해집니다. 그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를 지나쳐 달려갈 때 그의 움직임의 힘은 제이언을 쓰러뜨리고 리는 그의 등을 웅장한 바위를 끌고 지나갑니다. 형의 결연한 땀에 젖은 얼굴을 보며 재현은 이미 강한 체격과 타고난 자신감을 가진 큰 형님 같은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땅에 누워 생각에 잠긴 채 칼을 힐끗 봅니다. 잠시 후 형의 활발한 훈련의 격려를 받아 지아는 훈련 더미에 검수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아년이 공식 결투에서 구양호에게 사용했던 움직임을 회상합니다. 몇 번의 훈련 후 그는 진현의 기술의 정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여 한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마치 그 생각에 소환된 듯 진현이 그의 앞에 나타나 가엾은 아기 형제를 놀라게 합니다. 진현은 초조하게 산책에 대해 묻습니다. 진현은 그것을 끝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막내 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그에게 칼을 건네주고 구양후가 그에게 사용했던 움직임을 검토하라고 말하면서 동생의 기술에 대한 칭찬을 더합니다. 당황한 지아는 형이 자신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을 든 지아는 일어나 결심을 다지고 더미를 공격합니다. 그의 움직임에 대해 거만하게 생각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지안네가 그것을 엉성하다고 불렀을 때 즉시 무너집니다.
이제 형의 날카로운 혀에 짜증이 난 지안네는 다시 쏘아붙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안현의 주먹이 그에게 날아오고 지안은 마지막 순간에 칼로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야는 오양후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리를 좁히고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방어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남동생을 발로 차면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연은 그와 타협하려고 했으며 주먹다짐 대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훈련시킬 기분에 젖어있는 진야는 듣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진야는 다시 칼을 잡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가 공격하려고 달려들 때 그는 진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잠시 후 진야는 뒤에서 그를 기습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주먹을 뻗어 재현을 때리려다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겁에 질린 재현은 바닥에 쓰러지고 분명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현은 검술에서는 찌르기가 배기보다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오양후가 필살기를 사용했으며 그에게 3가지 형태의 검술을 시도했다고 덧붙입니다. 이 기술은 극도의 주의를 요하므로 진현은 그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날 끝났을 것입니다. 동생에게 칼을 겨누면서 진현은 오양후와의 결투를 떠올립니다. 오양 같은 사람은 전생의 몸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칼을 뽑기도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은 주먹왕으로서 가졌던 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양후와의 승리를 단순히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악마 세력의 암살자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생에서 가졌던 힘을 능가하려는 그의 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생각은 하녀의 방문객이 있다는 소리에 방해를 받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진원은 다시 한번 남동생의 이마를 찌릅니다. 다른 곳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진원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무술을 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고은은 지난밤 술에 취해 도박장에 갔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진현이 육형제와 함께 도박장에 물건을 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를 알아봤지만 토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주지랑과 심화국은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방문을 열면 육형제와 함께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의 근육질 체격을 본 그들은 재빨리 문을 다시 닫고 하녀에게 그가 정말 진ян인지 아니면 어떤 상인단체가 그를 입양했는지 묻습니다. 하녀는 그가 정말 그들의 젊은 주인이라고 확인합니다. 남자들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그들이 방금 본 진이온과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천왕의 경박한 플레이보이 사이의 충격적인 차이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진이온이 문을 열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하녀에게 상둥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많이 먹으니 많은 양의 음식을 주라고 침착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그는 분명히 그를 두려워하는 그의 옛 동료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 설명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화국, 주자양, 고응, 그리고 우리의 소년 진현은 여성과 와인을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천왕이라는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제 이 네 친구는 함께 앉아 마침내 조용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현은 또한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했던 명호를 떠올리지만 이 바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장난의 동반자에 더 가깝고 그들의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과 와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량이 진현의 안녕에 대해 묻자 침묵을 깨고 구은은 진현이 실제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의 근육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심화는 그의 태도와 체격을 모두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는 이 변화가 훈련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진현은 진정으로 무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에게 무술 지식의 출처에 대해 묻습니다. 그가 그런 기술을 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현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심화는 그것이 강호에서만 들었던 전설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량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진현은 그들의 친구인 진현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들의 표정은 즉시 바뀝니다. 여전히 희망에 찬 지량은 다음 행동에 대해 묻습니다. 진현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모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윤희 상인단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목표는 더 이상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자량은 어리둥절하여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서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시마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진연이 요양한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진연은 그것이 실제로 추방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멀리 보낼 만큼 실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했습니다. 시마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공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지니오는 시마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자신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시마는 친구가 더 나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모두 멈추고 시마에게 동의하면서 진연이 떠났을 때를 회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소의 숙취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그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이 술을 좋아하는 바보들이 진연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구들에게 술을 따르면서 그는 이제 그가 바뀌었으니 그들 자신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초조하게 자신들은 변할 타입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축하하면서 그들은 적어도 진연이 세상에 맞서기 위해 그들의 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웃은 후 그의 모든 친구들은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들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상기시키며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다시 진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시마는 집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량은 그에게 가능한 약혼에 대해 놀리지만 시마는 그저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농담은 그들이 더욱 취하기 위해 달콤한 향기집에 정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같은 달콤한 향기집에서 소신교의 교주인 염지상은 오양후의 죽음에 대해 듣고 격노합니다. 오양 일족의 사람들은 진원과 그들의 대장 사이의 공식 결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주가 진원이 사용한 무기에 대해 묻자 그들은 이전의 주먹왕이 오직 그의 주먹에만 의존했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교주의 표정은 불쾌감으로 어두워집니다. 오양 일족의 사람들은 다시 복수를 요구하지만 교주는 그들이 공정한 결투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오양의 일족은 교주와 오양후가 친구여야 했고 그가 이 유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의합니다. 염지상의 분노가 치솟고 그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시체를 치우고 문제에 대해 그의 호위병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염제상의 생각은 유나 상인단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로 방황합니다. 오염을 그들의 비장의 카드로 삼지 않고는 그들은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하는 그들의 납부 거부는 그들이 더 이상 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염제상은 동의합니다. 그러자 부하는 그들을 죽일 계획인지 묻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세이크는 그들은 지하 세계의 깡패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부하가 그냥 보내줄 거냐고 묻자 염제상은 지니언의 친구 3명이 그의 변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유나 상단을 언급한다.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지니언의 아버지와 상속자인 지니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혼잣말한다. 사마는 즉시 알아차리고 미끼를 문다. 그 후 사마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지니언은 하품만 한다. 사마는 구양호를 제거한 후 보안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한편 지니언은 이미 마치가 알려준 소신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사마에게 소신교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사마는 그들의 근거지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지니언은 들어오라고 말하며 그에게 입을 로브를 건넨다. 그의 충성스러운 친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다시 물으면서 따른다. 지니언은 그들이 경비대 창고에 있다고 대답한다. 사마는 그가 바로 소신교의 근거지로 향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겁한다. 그는 지니언에게 그들은 단 둘뿐이고 소신교 전체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상기시킨다. 지니언은 무기를 꺼내면서 친구에게 이것이 계획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리고 사마의 목에 칼을 살짝 대고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한다. 그의 불쌍한 친구는 수십 명의 경비병이 정문을 지키고 있는 소신교의 근거지로 그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입구에서 사마는 그가 싸움에 쓸모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혼자 들어갈 것이므로 침착하게 친구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사마는 해고에 약간 실망하고 수백 명의 경비병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위험에 대해 다시 경고한다. 하지만 지니언은 문을 활짝 열고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단우성으로서 우리 주인공의 인생 철칙은 간단하다.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가 강호의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고아일 때도 주먹왕으로 군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그는 싸움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모두가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그를 향해 돌아선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두려움의 흔적도 없이 걸어 들어와서 그들의 지도자를 찾는다. 침입자의 대담함에 분노한 한 경비병이 그를 때리기 위해 나서지만 지니어는 더 빠르게 움직여 그의 목을 잡고 단숨에 넘어뜨린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그들의 소굴에 서 있다고 경고한다. 싸움이 격화되기 전에 소란에 이끌린 교주가 직접 나타나 그의 정체를 묻는다. 지니어는 침착하게 자객이라고 주장한다. 교주는 그렇게 뻔뻔하게 걸어 들어오는 자객은 평생 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어 한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지니언의 멍든 주먹에 닿고 구양 가문의 일원과 나눴던 대화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순간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니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주인공은 거만하게 자기가 지니언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쳐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주의 얼굴이 밝아지지만 상황이 훨씬 쉬워진다.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 주저없이 경비병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과거에 여러 명의 상대를 싸웠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린다. 싸움이 시작되자 그는 현재의 몸이 이전과 같은 최전성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즐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 타격마다 그는 경비병들을 좌우로 넘어뜨리고 빠르게 주먹질하고 쓰러뜨린다. 일부 경비병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그가 맨손으로 많은 상대를 싸우면서 보여주는 괴물 같은 힘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뺨을 스치면서 잠시 멈춘다.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교주에게 화려한 무기를 과시한다고 뻔뻔하게 비난한다. 교주는 그 검이 정말 비싸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검이지만 이 강력한 침입자 같은 사람에게는 예외를 둘 의향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교주의 명령에 따라 지니언에 발미돼 있는 경비병들이 그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수십 명이 더 지붕에 앉아 장전된 활총으로 그를 겨냥한다. 우리 주인공은 씁쓸한 아이러니로 교주조차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쓰러질 명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갑자기 사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칼이 공중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지니언은 공중에서 칼을 잡아 모든 날아오는 화살을 튕겨낸다. 튕겨내는 힘으로 경비병들의 소나기도 느슨해진다. 교주는 방금 목격한 것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우리 주인공은 충성스러운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다시 싸움으로 돌아선다. 그는 교주를 향해 칼을 던지고 칼날은 그의 목을 스친다. 그는 어두운 어조로 교주만이 주먹 대신 칼을 사용할 유일한 예외라고 선언한다. 이제 절망에 빠진 교주는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 주인공은 이미 그의 앞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비겁한 교주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애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 지니언은 빠르고 통제된 타격으로 여자를 안전하게 끌어당기면서 남자를 주먹으로 때린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이제 구석에 몰린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교주에게 시선을 돌린다. 지니언이 마주했던 다른 모든 상대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그가 유나 상단의 후계자일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문 무술가만이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교주는 지니언에게 후한 돈을 제안한다. 남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주인공은 그에게 주먹을 날려 바닥에 쓰러뜨린다. 지니언은 차갑게 결론지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그를 철저히 때린 후 그는 그 쓰레기의 피를 보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그의 목숨을 끊는다. 일이 해결되자 지니언은 친구, 교주의 애인과 함께 떠난다. 사마는 여자를 에스코트하겠다고 제안하고 지니언은 동의한다. 두 사람은 헤어진다. 그들이 걸어가자 여자는 재빨리 사마를 알아본다. 당황한 그는 그녀가 그를 향긋한 향기가 나는 집에서 여러 번 봤다고 말하는 동안 그의 가면을 벗긴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음에 방문할 때 고급 와인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다음에 결혼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녀는 그의 변화에 대해 부드럽게 언급한다. 친구를 흘끗 보며 그는 침착하게 지니언 자신의 변화에 영감을 받아 변화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지니언은 아침 식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방에서 몸단장을 한 후 지니언은 육형제와 아침 식사를 한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격려한다. 그의 너그러움에 기뻐하며 그들은 하루에 7끼를 먹을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한순간의 생각도 없이 가볍게 동의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알아차리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 질문은 그를 매복의 기억으로 다시 데려가고 그것은 그를 진정으로 흔들었던 사건이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의 삶에서 그를 동요시켰을 것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그가 그의 평소의 훈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는 마교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윤화상단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때 그는 소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것을 열어보니 과긍에게서 온 편지가 상자 안에 있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실력이 늘었다고 농담처럼 칭찬하면서도 어젯밤에 술을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사실 과긍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뭔가를 전해주러 갔다가 잊어버려서 이제 대신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지니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의 건달 집단을 위해 더 강해지라고 상기시키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지니안이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년 묵은 하수오 뿌리가 여러 개 들어있었다. 그는 이 약초들이 거의 5세기나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이는 그가 백색뇌전 13공법을 5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자가 들어있는 또 다른 주머니를 확인한다. 그 안에는 태오 상단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우정의 표시로 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중원에서 가장 부유한 태오 상단의 연주를 대어 이 귀한 물건들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짓는다. 그가 상자를 열자 무리민들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청금석 정수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것은 전설적인 천연 와인 열매인 월화와 만년 설삼 다음으로 귀한 것이다. 이 영약은 너무나 희귀해서 무리민들이라면 서로 죽이려 들 것이다. 그 향을 맡자 그는 전생에 몇 방울 맛본 적이 있어서 그것이 진정 청금석 정수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느냐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저없이 하수오 뿌리를 옆 형제들에게 하나씩 던져주며 그가 기운을 순환시키는 데 집중하는 동안 방을 지키라고 지시한다. 그는 또한 그가 방에서 나오면 뿌리를 먹으라고 명령한다. 옆 형제 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물건을 바라본다. 지니아는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의 귀중품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버지가 그를 위해 비슷한 영약을 많이 가져왔다고 무심하게 밝힌다. 지니아는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 루디를 섭취한 후 지니아는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다음 2시간 동안 명상하며 기운을 모은다. 맛은 쓰지만 그것이 무술 그 자체와 너무나 닮아서 고통스럽지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그는 영약에서 열기가 그의 몸 안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이 새로운 몸의 그릇을 훈련시켜온 것에 안도한다. 하지만 갑자기 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모든 부분을 꿰뚫는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만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기운을 모아 그것을 진압한다. 몇 초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마침내 고통이 사라지고 그의 몸이 식기 시작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고 나서 그는 뇌전 공법을 사용하고 그가 5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그의 몸을 보니 몸에 이전 주인의 알코올 중독 덕분에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전의 지니안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이제 청금석 정수에 도전할 시간인데 쉬운 과정은 아니다. 대부분의 몸은 그것의 효과하에 용광로 속의 모래처럼 흩어지지만 그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순간 그는 정수의 영적 에너지가 그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를 둘러싸는 것을 느낀다. 처음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을 억누르기로 하지만 마음을 바꿔 에너지를 밀어내며 그것을 능가하고 엄청나게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그가 방에 갇혀 에너지를 다루는 동안 7일이 지난다. 그의 샌님 같은 남동생은 그를 걱정한다. 그는 옆 형제에게 제지당하는데 옆 형제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든 방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샌님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방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유령처럼 서서 보라색 번개가 번쩍이는 눈을 번뜩인다. 옆 형제는 그 광경에 기절하지만 그중 가장 똑똑한 화는 공기 중에 풍기는 악취로 인해 즉시 그것이 악명 높은 에너지 이탈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에게 달려간다. 옆 형제는 그를 깨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화연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맏형에게 다가가고 맏형은 똑같은 강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지니아는 일어나서 그의 형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은 그를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앞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의 둘째 형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화연은 매우 당황한 채 그의 말을 의아해한다. 그는 집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벗어나려고 전속력으로 건물을 뛰어넘는다. 청금석 정수를 섭취한 덕분에 몸 안에서 솟아오르는 힘은 그를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다. 지니안의 몸은 정수의 힘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아서 주먹왕에게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도망친다. 얼마 후 그는 멀리 떨어져서 황량한 곳에서 멈춘다. 힘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다. 전생에서 겪었던 칼에 찔린 상처를 기억하며 그는 몸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멀리서도 보이는 강력한 폭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것은 땅에서 솟아오른다. 비가 그 위에 쏟아지고 그는 그의 에너지에 만족하며 그곳에 서 있다. 그의 백색뇌전 13공법의 레벨을 확인하면서 그는 이 에너지 덕분에 8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웃는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은 그가 방출한 에너지 때문에 찢겨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옷을 산다. 그가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묻자 그 남자는 돈을 받기를 거부하는데 그는 오양 가문과 소신교 같은 난폭한 집단을 물리치고 다른 폭력배들을 쫓아낸 사람으로 그를 알아본다. 그는 그의 아이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이후에 여기로 온다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 아이들은 또한 그에게 우산을 건네고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침내 그들의 감사를 받아들인다. 밖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고 가게 주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의 말과 사람들의 미소를 기억하며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갑자기 큰 소리가 평화를 깨뜨린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몇몇 사람들이 명호를 쫓고 있는 것을 본다. 그의 카멜레온 친구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한다. 그의 적을 바라보며 그는 그의 바쁜 삶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한다. 한편 무영찬의 궁전에서는 황제 회의가 열린다. 대화는 독고 가문의 지도자 독고마용이 이끄는데 그는 무영빈이 황제회의 단체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한다. 무영빈은 감사를 일축하고 오양 가문의 지도자 오양상에게 다가가 영웅의 손에 죽은 오양후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양 가문의 가장은 특히 무영빈이 오양후가 윤상단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 무술가였다고 언급하자 당황한다. 이제 황제회의의 수장과 남궁 가문의 지도자는 그를 비웃는다. 오양후는 또한 가장 강력한 무술가 중 한 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 단순한 상단 구성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오양 가문의 지도자는 오양후가 이미 가문에서 추방되었다고 해명하려 하지만 그는 진안에게 자신의 가문의 패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침을 주겠다는 의사를 암울하게 표현한다. 반면에 아르두드와 그의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적심사신 연합에게 쫓기고 있다. 그들은 명호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명호는 진연에게 도심 지역의 이 가짜 왕들에 대해 알린다. 명호는 그들이 경매 사업에 필요한 책들을 훔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자기 손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멍든 손을 보여주며 명호는 손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농담합니다. 이를 본 그는 암흑가 깡패들에게 손이 완전히 나으면 명호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공이 멀쩡한 정신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니언이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자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압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그들은 그를 때리기로 결심합니다. 깡패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막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지니언에게 그들의 정체를 정말로 아는지 묻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주인공을 위협하려 하지만 지니언의 강한 찌르기에 맞아 멀리 벽에 처박히기 전에 말을 끝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니언은 밥 먹을 시간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고픔에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때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지어 그나 명호 중 누가 나중에 싸움을 위해 그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침내 적혈단은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명호는 그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특히 국수를 사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심지어 지니언이 지난번에 그를 때렸을 때 굶주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고 회복을 위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마침내 지니언은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렇게 덧붙이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국수를 먹으러 진평의 집으로 향합니다.
윤호는 식사를 즐거워하지만 예전에는 조금밖에 먹지 않던 친구가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해 조금 설교하고 친구들을 위해 내 그릇을 주문합니다. 대화는 육상둥이로 옮겨가고 우리의 주인공은 명호에게 그들이 잘 지내고 있으며 보통 그의 집에서 훈련한다고 알립니다. 명호는 그들의 폭식 습관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지출이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지니어는 그가 충분히 부유하다는 것을 무심하게 상기시킵니다. 그의 예전 친구는 짜증스럽게 그가 그의 돈을 약탈한다고 응수합니다. 대화는 밍호가 지니언의 무술 지식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뀝니다. 그의 친구는 이유를 묻습니다. 밍호는 적혈단을 물리치고 싶고 무술이 그에게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수백 명의 부하를 둔 갱단 두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싸우든 그들이 너무 많지만 필요할 때는 도망칩니다. 그러자 진현은 그를 직접 훈련시키겠다고 제안하고 명호는 즉시 동의합니다. 그는 모든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명호는 그를 괜히 독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순간 그는 탐욕스러운 옛 친구에게 절을 요구하며 놀라게 합니다. 명호는 꽤 당황하지만 여전히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현이 이후에 자신을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불평하면서 일어섭니다. 다음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우산을 펴서 손목을 휘둘러 칼을 휘두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전 친구는 그가 방금 절을 하면서 그의 상단문에 쓰레기를 버릴 것이라고 불평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지니언이 우산을 한 손으로 잡고 그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휘두르라고 지시하면서 같은 우산에 맞습니다. 그는 빌린 우산으로 이 묘기를 수십만 번 반복한 후에 다시 그를 찾아와야 합니다. 명호는 정말로 이 묘기를 그렇게 많이 반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지니언은 그의 칭호를 들먹이며 그럴 수 없다면 무술 배우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명호는 경고 후에도 여전히 망설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전 친구에게 현실 점검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우산 휘두르기 운동은 그의 팔을 훈련시켜 나무칼로 수십 명의 적혈단 단원을 죽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런 불쌍한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명호는 죽고 싶지 않다고 초조하게 대답합니다. 진현은 침착하게 그에게 독사라는 칭호에 걸맞는 사람이 되거나 겁쟁이 쥐처럼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그의 예전 친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우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를 위해 돈을 내고 친구를 보낸 후 지니언은 그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명호가 훈련을 고수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생각은 적혈단으로 향하고 그는 그들을 추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열정각 기지에서 두목은 분노하여 부하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떨고 있습니다. 그는 명호를 놓아준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갱단 두목은 곰곰이 생각하지만 상단의 아들이 그의 난폭한 암흑과 부하들에게 맞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진현은 무술에 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양화 지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두목의 표정을 보고 그는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목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둘을 찾는 임무를 맡은 그룹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명호와 진현 모두 죽이고 싶다고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도 적혈단과 그 두목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6형제 중 한 명이 그 갱단은 상대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알립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나표파, 각파 등 여러 파벌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 그는 유콘 지역에서 이러한 작은 파벌들을 흡수하여 그의 그룹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유콘 지역의 사업체와 기업은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적혈단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공 때문에 명호를 쫓고 있습니다. 지니언은 그 갱단이 예전 친구의 경매장을 장악했다고 설명합니다. 6소년들은 동의하며 이런 일은 갱단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우리의 주인공은 갱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상단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유콘 쇼핑지구의 열정각 안에서 마담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중 갑자기 큰 비명을 듣습니다. 그들은 즉시 소녀에게 달려갑니다.
호위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그 소녀는 적혈단 두목과 함께 있다고 알리지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두목과 함께 안에 있는 또 다른 소녀에 대해 걱정합니다. 소녀의 상태를 본 마담은 부하에게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고 새로운 손님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부하들은 적혈단 두목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화는 우리의 주인공인 새로운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첨하려 하지만 그는 적혈단 두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종화는 그에게 약속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심지어 위층에서 두목을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종화는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며 망설이지만 어쨌든 두목이 위층에 있다고 인정한다. 그가 위층으로 향하면서 두목을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그녀에게 경고한다. 다른 소녀가 아직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두목의 엄청난 힘에 대해 그에게 경고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두목의 무리 앞에서 경비병들은 이곳이 제한구역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계속한다. 경비병이 그를 막으려 하자 그는 단순히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던져버린다. 적혈맹의 다른 경비병들은 싸울 준비를 하며 우리의 무심한 주인공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는지 묻는다. 그는 침착하게 다시 그들의 두목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혈맹의 일원인 듯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달려든다. 반면에 진현은 침착하게 그들을 죽일 의도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 남자의 머리를 잡고 던져버린다. 또 다른 깡패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무기로 그를 죽인다. 그러고는 한 방의 문을 찢어 열지만 올바른 방이 아니다. 그는 두목을 찾기 위해 모든 방의 문을 부숴야 하는지 혼잣말한다. 주저없이 그는 2층의 모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그 방들 중 어디에도 두목은 없다. 그는 다음 층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잠시 후 5층에서 두목은 그의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부서져 열린다. 그의 부하 직원은 즉시 그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들이 찾고 있는 운하상단의 아들이라고 알린다. 두목도 밖의 혼란을 알아차린 듯 태연하게 우리의 주인공이 이전 친구의 빚을 갚으러 왔는지 묻는다. 그러나 진현은 태연하게 두목이 너무 높은 층에 있다고 말한다. 두목은 부하들의 환영 파티와 싸우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앞으로 나아가며 이런 종류의 스턴트를 하는 것이 그의 특기라고 침착하게 말한다. 그가 두목과 마주했을 때 난폭한 남자는 그에 비해 거인처럼 보인다. 소위 거인은 키 차이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특기라고 선언한다. 그의 거만한 표정을 보면서 진현은 그가 전형적인 종류의 암흑과 깡패라는 것을 알고 그를 때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나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런 종류의 양아치를 좋아하는 이유다. 다음 순간 그는 두목 뒤에 분명히 피를 흘리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두목은 그의 시선을 따라 웃으며 거만하게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선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양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몹시 분노한다. 그는 두목에게 소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한다. 그의 눈에서 불꽃을 알아차린 두목은 자신을 끝장내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강렬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깥 사람들은 닥쳐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둥지둥한다. 멤버 중 한 명이 미친 사람이 활락가를 망치려 한다고 외친다. 이 미친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소위 소꿉친구로 우산을 휘두르며 모두를 쫓아내고 있다. 그는 마침내 우산을 2874번이 둘렀다. 그러나 그는 10만 번 휘두르는 과제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고 다시 처음부터 세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큰 폭발음을 듣는다. 그가 뒤돌아보면서 그의 생각은 방황하며 그것이 그의 친구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반면에 진현은 두목을 너무 세게 차서 그를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그의 뒤에 있는 벽을 부순다. 두목은 우리의 주인공을 바라보는데 그는 관객으로 남아있는 대신 그를 쫓아 뛰어내려 그의 상대방 앞에 우아하게 착지한다. 심하게 맞았지만 붉은 사신은 그의 발로 다시 돌아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무기를 가져오며 그와 맞설 준비를 한다. 전력을 다해 그는 그에게 무기를 던지지만 진현은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피한다. 그는 다시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진현이 쇠사슬을 잡고 있는 동안 자루는 여전히 두목의 손에 있다. 이것은 또한 붉은 사신에게 우리 주인공의 힘을 측정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은 그의 것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놓고 그의 반동력으로 그를 끝내기 위해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진현이 이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의 예리한 주인공은 즉시 그것이 유성추와 주먹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는 또한 이 사람이 깔끔한 싸움 스타일로 판단할 때 어떤 전통 무술가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두목은 그를 과소평가한다. 진현은 주먹왕이고 그는 쉽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다. 다음 순간 그는 그 남자의 내장을 세게 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든다. 그의 부상당한 위장을 보면서 두목은 즉시 진현의 주먹 훈련 스타일을 알아보고 그에게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한다. 그의 근육은 그를 찢어버릴 준비가 된 채로 날것의 에너지로 물결친다. 늘 그렇듯이 침착한 진현은 그의 목을 잡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를 땅에 내던진다. 두목은 왜 그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도 이 남자에게 불리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얼굴을 잡고 이제 그가 진현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두목 자신의 조롱을 되돌려준다. 그러고는 여전히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두목의 얼굴을 잡고 있는 동안 백색 섬전 예술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순간이 지날 때마다 그는 5단계까지 단계를 다음 단계로 높인다. 그들의 보스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그의 울음소리를 듣는 적혈맹 부하들은 그를 돕기 위해 나서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 중 한 명이 백색 섬전 10단계 예술의 기술을 알아본다. 진현이 끝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들의 두목이 서 있던 곳에 쟤밖에 없는 것을 보고 압도당한다. 일어서서 그는 차갑게 적혈맹 무리를 바라보며 누가 그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의 힘들게 번 임금에서 세금과 조공을 징수할 권리를 주었는지 묻는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도전한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그들은 먼저 그에게 와야 한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보스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적혈맹은 그가 단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불타오른다. 그러고는 마유노가 그를 보면서 붉은 사신이 죽었으니 더 이상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혼잣말한다. 그의 옆에 있는 남자는 진현이 대신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명호는 즉시 그것을 부인하며 그의 소꿉친구를 옹호한다. 그는 그의 친구가 이미 그런 수단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우산 휘두르기를 세기 시작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의 익살에 대해 미쳤다고 말한다. 매 타격마다 명호는 그의 우산을 휘두른다. 그는 진현이 그에게 정말로 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독이 있는 여우가 되고 싶은지 물었던 때를 회상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불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며 그 불꽃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의 친구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갑자기 그는 멈추고 적혈맹 깡패들과 싸우는 그의 친구를 바라보며 그는 비겁한 쥐가 아니라 독이 있는 여우라고 선언한다. 적혈맹을 처리한 후 진현은 걱정하는 그의 샌님 같은 형제가 그의 문에 나타났을 때 그의 옷에서 피를 씻지도 않는다. 그는 술을 마시러 나갔다고 변명한다. 그의 둘째 형은 어떤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걱정하는 형은 피에 대한 답을 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형은 이미 짐작했다. 그러고 나서 화하는 마침내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귀중한 영약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단에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선 그는 태오 상단에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하지만 그들이 보내는 약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자 진현은 그 단체가 남정석을 보낸 곳임을 기억하고 자신 같은 사람은 그 가치를 잴 수도 없을 정도로 높다고 답한다. 그의 형은 어안이 벙벙해하며 그렇게 귀한 것을 위해 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진현은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은 놀랍게도 그는 대신 상인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태오 같은 큰 이름 외에도 서풍 호위대처럼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은 단체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합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화연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다고 느끼며 망설인다. 진은 그에게 작게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일단 태오 상단과 서풍 호위대를 포함시켜서 갚는 방법으로 삼아라. 벌써부터 계획 세우느라 바쁜 모범생 형은 규칙과 회비를 알고 싶어한다. 진현은 당분간 회비를 받지 말고 규칙을 간단하게 유지하라고 말한다. 그의 형은 연합의 목적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러자 그는 그 마을에서 두 깡패 조직을 몰아낸 후 자신의 보호를 요청했던 호위대 대표의 말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목적은 상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락망을 형성하고 싶어 한다. 그의 형은 테오 상단 같은 큰 단체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장호이 지하 세계에서 온 누군가가 그들을 괴롭힌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는 자신이 직접 그러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는 형을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상인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연합의 이름을 짓는 문제가 나온다. 화는 대상인 연맹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붉은 사신단처럼 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 거절하고 대상인협회로 수정한다. 그 시점에서 화연은 또한 그의 불량한 형이 돌아온 이후로 그의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사과하지만 화연은 웃으며 상인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넘긴다. 그 순간 그들의 부하 중 한 명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외치며 온다. 묻자 그는 오양영주와 그의 제자들이 직접 왔다고 당황하며 밝힌다. 한편 그들은 상단의 본관에 앉아 있다. 오양영주는 여전히 지배자 협회 회의에서 받은 모욕에 분노하고 있으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진현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돌아가며 진현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그들의 가문 이름은 단 한 번의 승리로는 회복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즉시 따릅니다. 그러자 신소백은 그와 함께 맨손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두 동료가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다. 오양명도 주먹을 사용하기로 동의하지만 우는 자신감이 없어 칼을 사용할 생각이다. 그의 형은 이것을 비웃지만 우는 진현이 강호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양호 같은 사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 그러나 마영은 우양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비웃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만하게 하인들에게 진현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지만 대신 육형제가 도착하여 그들의 주인의 초대로 별관으로 와야 한다고 알린다. 잠시 후 손님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 앞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을 환영하고 세 명의 무술가 모두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는 발표 없이 온 것을 사과하지만 그의 힘을 목격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우양영주의 존재에 놀란다. 진현은 그들이 결투를 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묻는다. 오양영주는 규칙을 말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서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제자들과 싸울 것을 제안한다.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링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패배자로 선언될 것이다. 진현은 간단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경기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 첫 번째는 마영이다. 오양영주는 그의 아들의 승리에 대해 꽤 거만하다. 한편 마영은 그가 단지 상인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강호무사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며 이는 진현이 우양호를 이긴 것이 진실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진현은 그의 무기에 대해 묻지만 마영이 그의 거만한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진현에게 강펀치를 맞아 먼 벽에 부딪혀 쓰러진다. 오양영주의 손에 들린 컵이 충격으로 찌그러진다. 진현은 침착하게 기회가 주어지면 칼을 뽑을 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다음 상대를 불러낸다. 그러자 운이 다음에 가기로 결심하고 신에게 그의 형을 돌보라고 부탁하고 신은 동의한다. 일단 우리 아이 앞에 서자 운은 그의 모든 힘과 기술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고 진현은 좋은 경기를 위해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운은 칼을 뽑는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아르두데에게 달려들어 그를 치려고 하지만 진현은 쉽게 피한다. 동시에 그는 상처가 정말 훌륭한 검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진현은 상처의 검술 패턴을 주에 깊게 관찰하면서 피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더 날카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맨손으로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이제 진현이 공격에 나설 차례다. 그는 번개 예술의 5번째 단계를 시작으로 에너지 레벨을 3번째 단계로 낮춘다. 상처는 칼 휘두르기로 공격을 막으려고 했으며 몸을 지탱한다. 다음 순간 지니어는 번개 포효 공격을 그에게 정통으로 보내 그의 상대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린다. 신은 믿지 않는다. 마영은 그들 모두가 패배하면 더 큰 수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신은 자신도 장타 기법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맨주먹만 사용하는 사람과 싸울 기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는 우리 아이와 스파링을 요청한다. 그의 주먹을 보고 진현은 진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과 싸우게 되어 진심으로 흥분한다. 그렇게 두 주먹 달인들이 충돌한다. 신이 치고 진현이 피하는 충돌이 한동안 계속되지만 신은 진현이 지금까지 방어만 하고 있다는 것에 짜증이 난다.
결심한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공격을 발휘하여 진현이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의 회오리바람 휠 크러싱 손바닥 공격을 발휘하여 인상적인 움직임에 찡그리는 진현을 향해 몰아치는 작은 회오리바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침착하게 그는 신의 발을 굳게 잡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한 다음 그를 땅에 세게 던지며 좋은 결투를 했다고 말한다. 마영은 이 패배로 인해 좋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심통을 부리고 있다. 오양영주의 불쾌한 얼굴을 보고 진현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오양영주는 진현이 정말로 패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떨고 있다. 문제는 지배자협회의 자존심이 꺾일 것이고 그와 그의 가문도 이 패배로 조롱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전술을 결정한 그는 진현에게 시장으로 산책을 가자고 요청한다. 그는 그곳의 평화로운 환경을 알아차리고 진현에게 이곳에서 많은 공급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진현에게 지배자 협회 회원 자격을 제안한다. 그는 진현이 그의 전체 상단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의 상단은 여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현은 이 협회에 이미 훌륭한 가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안에 놀란다. 그러나 그는 지배자 협회가 한때 9대 종파로 구성되었던 무름 연맹을 떠난 가문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양 영감은 그들이 무름연합의 우호적인 라이벌일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진현은 오양 가문이 최근에 협회에 가입했고 패배 후 명성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생각합니다. 오양 영감은 또한 그의 부하 오양후가 진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명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그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현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 통치자 협회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것이 진현과 같은 사람이 그의 밑에 있다는 것을 협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진현은 그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오양 영감은 가입해도 잃을 것이 없고 상인의 아들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현은 돈이 부족하지 않는데 평범한 무술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를 해고하고 대화를 마칩니다. 그러자 오양은 진정으로 분노하여 진현이 그의 모든 그룹이 학살되기를 원하는지 위협하고 이는 잠시 동안 우리 아이를 멈추게 합니다. 오양은 진현의 목숨을 아끼고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상인 그룹 전체를 쓸어버릴 충분한 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진현이 통치자 협회는 고사하고 가문 전체를 혼자서 짓밟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위협을 계속하기 전에 진현으로부터 강력한 주먹을 맞고 진현은 먼저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가문 전체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심지어 오양의 장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그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오양 영감은 여전히 그의 말을 그가 들어본 중 가장 사악하다고 부르고 그를 수치심이나 자제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독두꺼비 넓적다리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는 오양 전문가들이 4대 가문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사용하도록 훈련된 기술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으로도 진현이 이 공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진현이 그의 독을 먹어치우는 번개 스트로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얼어붙습니다. 다음 순간 진현은 오양이 벽에 부딪혀 쓰러져 피를 토할 정도로 세게 그를 때립니다. 진현은 오양이 척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합니다. 오양은 이제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든 진현은 이 일로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통치자 협회도 그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양은 진현이 반드시 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현은 오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남은 삶 동안 그 말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어둡게 속삭입니다. 잠시 후 모든 사람은 진현이 오양 영감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끄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의 상태, 특히 그의 아들들에 의해 충격을 받습니다. 마양은 항의하지만 진현은 그가 아버지와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입 다물게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하지만 진현은 그가 지금은 살아있다고 대답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양의 장남은 그가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진현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상인 그룹을 도살하고 그를 범인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대답하고 이는 모든 사람을 멍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문제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통치자 협회에 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오양 경비병들에게 증인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가 계속하기 전에 씨는 통치자 협회에 본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에게 회의가 보통 가문 수장들의 집에서 열린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가장 가까운 마양 가문 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경비병과 육형제에게 오양 영감의 제자와 아들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중간 형제에게 오늘 사건에 대해 미라면맹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마양 영지로 향합니다. 한편 마차 안에서 오양은 밧줄로 묶여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 묻습니다. 진현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다음 순간 오양은 목이 말라서 그의 경비병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경비병은 우리 아이가 그것을 허락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진현은 반면에 가문의 영감이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놀랍지만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암살자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번개로 그를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사건에 대해 묻지만 진이오는 그에게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경비병에게 돌아가 그의 암살 협회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보통 금 또는 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은 암살자 그룹이라고 설명하고 그는 자신이 은 등급 암살자라고 합니다. 진아는 그러고 나서 오양 영감에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묻지만 오양은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의 신체 부위를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이는 그가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그가 800냥을 지불했다고 인정하고 이는 그들의 평소 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는 암살자 그룹 리더가 그가 상인 그룹 전체를 학살한 후 그를 죽일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 값어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암살자를 죽이는 것은 가문이 더러운 손을 가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가문이 흔적을 지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목숨은 800냥 이상 가치가 없으며 그는 암살자에게 그의 목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이오는 그의 어조를 바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암살자의 인생 목표에 대해 비웃듯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심하게 그들의 새 암살자 그룹이 이제 한 명은 부상당하고 한 명은 죽었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양 영지에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양 영감을 알아보고 상황과 진현의 정체에 대해 모두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마양 가문의 지도자 마양빈이 도착하여 오양의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현에게 돌아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진현은 또한 자신을 소개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마양추가 가문 지도자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빈은 오양 가문 지도자가 진원에 의해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진원은 대답하겠다고 제안하고 전체 상황을 설명합니다. 빈의 부하 중 한 명이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무름연맹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은 그를 멈추고 이 문제를 직접 그에게 가져온 진현의 목적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진현이 통치자 협회의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의심하며 진현이 미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러자 우리 아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전략에 대해 묻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달려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은 진짜 답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양성의 살인과 같은 사람은 쉽게 오양 가문 전체를 그의 적으로 만들고 그를 무리면맹의 감시하에 둘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오양은 빈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며 그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의 조롱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몰아넣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에게 도움을 간청하며 보답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를 쓰러뜨리면서 빈은 오양에게 더 이상 수치심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체포하고 살아있는 채로 감시하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그는 오양이 일으킨 모든 혼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통치자 협회가 더 이상 가문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현을 식사에 초대하고 진현은 동의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 앞에 식사가 차려지고 진이오는 만족할 만큼 먹습니다. 한편 빈은 오양 가문 족장을 물리친 진이온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사양을 죽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진현은 대신 그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빈은 사양을 무름연맹에 보내 사양의 행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책임을 오양 가문에게 전가하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 통치자 협회는 기꺼이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는 다른 가문 지도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니아는 그 계획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 가문 지도자 마양추가 일종의 은퇴의식인 근분수수의식을 거쳤는지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비는 진연이 강호 소식에 느리다고 아버지가 1년 동안 실종됐다고 말한다. 그는 그 말에 깜짝 놀란다. 비는 본가 사람들을 수색대로 보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이 진연의 몸으로 환생한 시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와 함께 추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추가 악마 세력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묻는다. 비는 악마 세력이 20년 동안 잠잠했고 다시 일어선다면 자신이 알아챘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는 악마 세력이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을 이유가 있는지 의심한다. 그러자 그는 전생에서 자신도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갑자기 습격당해 죽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빈의 아버지가 칼잡이들에게 습격당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묻는다. 빈은 아버지는 단순한 칼잡이에게 패배할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칼잡이들이 칼이 통하지 않는 몸을 가졌다면 어떨지 지적한다. 빈은 당황한다. 이제 그는 암살자들을 공격하려 했을 때의 마지막 사건을 떠올리며 그들이 9단계 번개 에너지에 맞고도 살아남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현재 힘으로 공격하면 평범한 사람은 9단계 번개 에너지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들 같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칼이 통하지 않는 몸을 가졌거나 그에 못지않게 불가능한 무언가를 가졌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한때 자신의 몸을 조종했던 마법사를 포함해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는 하늘 너머의 존재만이 그런 힘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빈이 아버지나 악마 세력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의 비밀 뒤에 숨겨진 이유나 진정한 동기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외딴 곳에서 천마로 알려진 여인이 건마라는 남자에게 말을 걸며 그들이 거망을 찾았다고 알린다. 그러자 건마는 자신의 세력에게 거망 사냥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